자, 최근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판결이 하나 있었죠. 바로 무죄. 이 두 글자 뒤에는요, 정말 복잡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판결문이라는 공식 기록을 나침반 삼아서요. 법원이 도대체 어떤 논리로 이 결론에 도달했는지 그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한 문장. 이게 뭐냐면 분비는 지하철 안에서 일어난 성추행 혐의 사건의 최종 결과였습니다. 아니,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까지 있었는데 도대체 법원은 왜 이런 판결을 내렸을까요? 자, 지금부터 우리 모두가 탐정이 되는 겁니다. 이 판결문이라는 지도를 딱 펼쳐 들고 이 판결 뒤에 숨어 있는 단서들을 한번 찾아 나서 보죠. 검사가 어떤 증거를 냈는지, 또 법원은 이걸 얼마나 날카롭게 판단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진실의 조각을 맞춰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건의 시작점부터 한번 살펴보죠. 모든 건 그야말로 지옥철이라고 불리는 분비는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시작됐습니다. 과연 법정에 울려 퍼진 고발 내용은 뭐였을까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그러니까 공식적인 혐의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날짜는 2022년 8월 17일, 시간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아침 9시 50분경, 피고인이 이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그것도 의도적으로 여러 차례 접촉했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심각한 혐의였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어쩌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법원이 뭐라고 했냐면요. 피해자의 진술 자체는 진실되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다. 본인이 겪었다고 느낀 그 경험의 진정성은 믿어주겠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판결은 무죄였단 말이죠. 바로 이 지점, 이 모순처럼 보이는 부분이 이 사건을 훨씬 더 깊이 들여다보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두 번째 파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미스터리의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법원의 판결을 딱 결정지었던 그 증거들. 이걸 우리가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그 논리의 뼈대를 하나하나 재구성해 볼 시간입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이 질문이 남는 겁니다. 아니, 법원이 피해자 말은 진실되다고 믿어줬는데 왜 판결은 무죄가 나왔을까요? 피해자의 진술은 믿지만 피고인은 죄가 없다. 이 모순처럼 보이는 결론 뒤에는 도대체 어떤 법리적인 판단이 숨어 있었던 걸까요? 법원은 이 복잡한 상황을 아주 명확하게 세 가지의 핵심적인 의심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세 가지 포인트가 유죄라는 결론으로 가는 길을 딱 가로막은 아주 결정적인 장벽이 됐습니다. 자, 그럼 법원이 제기한 첫 번째 의심의 문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건 바로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죠. 피해자는 분명히 불쾌한 접촉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러 정황상 이 사람이다라고 피고인을 지목했죠.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 손이 내 몸에 닿는 그 행위 자체를 눈으로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형사재판에서 이 시각적 확인이 없었다는 것, 이게 바로 법원이 제기한 첫 번째 합리적 의심의 씨앗이 된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의심으로 넘어가 보죠. 그리고 이게 아마도 이 사건에서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였을 겁니다. 피해자의 확신은 아주 명확했어요. 내 바로 뒤에 서 있었으니까 나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은 이 피고인밖에 없었다. 이거였죠. 하지만 법원은 CCTV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완전히 다른 그림을 봤습니다. 영상 속 지하철은요, 정말 발 디딜 틈 없는 그야말로 만원 상태였던 거예요. 법원은 바로 이 극심한 혼잡함 속에서는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혹은 정말 의도치 않게 신체 접촉이 일어났을 가능성을 도저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법원의 저울을 결정적으로 기울게 한 건데요. 바로 인간의 주관적인 해석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태도에서도 유죄의 증거를 봤습니다. 자기가 항의를 했을 때 피고인이 당황하지 않고 너무나 침착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범인이 보일 법한 태도다. 마치 자기가 고발당할 걸 예상이라도 한 사람 같다라고 느꼈던 거죠. 하지만 법원은 이걸 완전히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누군가의 태도를 보고 느끼는 감정은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이다. 오히려 정말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랜 사람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일 수도 있지 않으냐, 이렇게 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감정적인 해석은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을 적용한 거죠. 결국 법원의 무죄 판결은 이 세 가지 의심의 벽을 넘지 못했다는 결론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첫째, 행위를 직접 본 증거가 없다. 둘째, 너무 혼잡해서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피고인의 반응에 대한 주관적인 인상만으로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 이게 바로 법원의 최종 논리였던 겁니다.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이제 개별 증거에서 한 발짝만 뒤로 물러나서요. 이 모든 판단을 지배하고 있는 더 큰 원칙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바로 입증 책임의 무게라는 건데요. 사실 이 원칙을 이해해야만 이번 판결의 진짜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 핵심에는 바로 합리적 의심이라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형사재판에서 누군가에게 유죄를 선고하려면 그 문턱이 일부러 굉장히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이 정도로는 절대 안 됩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퍼즐의 모든 조각이 완벽하게 딱 들어맞아서 다른 어떤 그림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명백해야 한다는 거죠. 단 하나의 합리적인 의심이라도 남아있다면 유죄를 선고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그게 피고인이 완벽하게 결백하다는 선언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단지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확정하기에는 부족했다라는 법원의 공식적인 판단을 의미하는 거죠. 자, 네 번째.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다 맞춰서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 그 결론의 순간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결론은 사실 법의 원칙에 따라서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검사가 제출했던 모든 증거들이 결국 합리적 의심이라는 법의 아주 높은 벽을 넘어서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거죠. 이게 바로 판결문에 명시된 실제 문구입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법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말한다는 것.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고 최종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아주 무거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이렇게 명확한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한 사람의 정말 고통스러운 경험과 다른 한 사람의 인생이 정면으로 맞서는 법정에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 그 의심의 대가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아마 법정 밖,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숙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